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 5차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 측 증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등이 오늘 출석하게 되는데요. 체포 지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5차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출석할 예정인데 저 세 인물의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요. 윤 대통령 측과는 상반되는 입장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이미 이제 대통령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적시가 됐듯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지시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리고 군으로 이 병력을 투입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통령 쪽에서는 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 체포조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의원들의 체포 명단, 주요 정치인들, 주요 인사들 체포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사실상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참석과는 판이하게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는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과 말을 맞춘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사실상 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취지로의 진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을 증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증언도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근데 이미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헌재의 자리에서 그것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진실 공방까지 가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현장 분위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적대적 증인들이 다수 참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그런데 국조특위에서 이미 과거 상세하게 관련 증언들을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소위 말바꾸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홍장원 결과적으로 이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과연 체포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가 지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그나마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게 홍장원 차장인데 그 국조특위에서 증언을 하건대 이분이 12월 3일 날 조태용 원장한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그 관련 내용을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하나 있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추가적으로 있었다라고 본인은 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조태용 원장 측의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에는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그 정도의 지시만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포, 누구를 체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낭설처럼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퇴근을 하고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에 대해서 12월 6일 우리 홍장원 차장이 정보위에서도 같은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보고하기 전까지는 나 혼자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뤄봤을 때 홍장원 차장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고 12월 3일 조태용 원장한테는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정도로 지금 사실관계를 일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조특위에서도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원장에 대한 이 주장의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라고 한마디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렇게 중대한 내란죄에 대한 특히 탄핵 심판에 대한 것들을 장난스럽게 임하는 것 자체가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직후로 홍장원 차장이 관련 사실관계를 바꾼다거나 재반론을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5차 심판 변론 기일에서도 대단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윤 대통령 즉 대리인단의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홍장원 전 차장만 혼자서 이 의원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경찰의 수뇌부도 여러 가지 명단을 들었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방첩사령관 역시도 의원들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말씀해주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그동안 대통령이 이 헌재에서 취해왔던 태도를 보면 의원 체포라든지 국회 봉쇄 지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압박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가 가림막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지난번에는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마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좀 흡족해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증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모르쇠와 압박 전략을 동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 전 최고의 말씀은 증인을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들에게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호적인 증인들이 있고 적대적인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적대적인 증인을 굳이 압박하고 신문하는 듯한 이런 그 과정을 연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론 자체가 전 국민에게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생중계 상황이 추후에 다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작은 제스처나 액션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민들도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여러 증인들에 대한 그 진실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리하게 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탄핵 심판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이라든지 국조특위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갈래로 관련자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것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공론장 탄핵 심판 그 자체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 대통령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견 이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전달이 됐는데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반성도 없고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치 좀 유체이탈 화법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저지른 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기는커녕 이번 계엄으로 국민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 행태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내란죄 피고인으로 구속이 되어서 기소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상반되는 지적과 비판 그리고 다른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나의 계엄은 옳았다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어 놓고도 여전히 2030 청년들을 운운하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엄령이 아니라 사실상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말을 좀 반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엄으로 대통령의 민낯을 국민들이 발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아무리 대통령이 뭐 완벽하게 다 잘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참아주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에게까지도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완벽하게 선을 넘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예, 이 전달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이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엄을 왜 했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당의 화합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메시지가 이제 물론 개인적인 차원으로 갔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 지도부를 통해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사실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짧게 반박만 좀 드리자면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부적절했다라고 특히 이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또 다른 이 가해자, 과실이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작년 10월에 나오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을 정말 가까이서 모셨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용산에 있으면서 용산에서는 지금 이 국회만큼 적극적으로 야당의 폭거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과도하게 행정부를 압박한다든지 이런 실태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답답함을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야 이 29차례나 이어졌던 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이제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방사한 수출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52시간제도 유연하겠다라고 하고 민간주도 성장도 차용하겠다라고 하고 한미일 관계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과제를 통해서 여러 국책 사업들을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묘백묘론이라고 하지만 그냥 흑색, 백색이든 도둑고양이 행세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 그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괜찮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행정부를 마비시켰을까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전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옥중 정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상태였는데 굳이 그 당이 중도 확장성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옥중 정치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 이전에 인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제라는 것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이 담고 있는 이 무게를 우리가 활용해서 누군가는 정치적 야망을 펼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책적인 효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사실상 대통령을 소모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인이라면 본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부채감을 느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미 전직이고 그리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대통령을 추대하고 모셨던 정당인들 입장에서 정치 이전의 인륜으로서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함께요.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제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접견을 안 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뭐 탄핵 심판이라던가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좀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접견이 없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좀 지켜봐야겠죠. 뭐 변호인 측의 생각이 이래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면 뭐 변호인 측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굳이 이제 오겠다는 사람을 막냐라고 하게 된다면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대통령을 향한 뭐 인간적인 연 혹은 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 당에 투톱이 가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이 다른 혐의도 아니라 내란죄의 피고인으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면회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사실상 무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겁박하려고 했던 그리고 포고령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헌법기관을 침탈하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을 감싸는 행위를
지금 국민의힘 투톱이 나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잘못된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인간적인 연이 있으시다면 그 인간적인 연을 내세워서 그럼 쓴소리를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동안은 대통령 가는 대로, 그때는 또 대통령과 인간적인 연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하겠다는 대로 그럼 납두신 것입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의 그 일부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의 손익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연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냉정하게 국민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럴 때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 심지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순히 어떤 이 절차들에 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영장이 뭐 무효다, 뭐 적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수사 절차를 비난하고, 그리고 뭐 헌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넘어서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방어권인 차원을 넘어서서 방어권을 넘어선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옮겨오고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말을 언론에다 대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결국 대통령의 행위에 국민의힘도 완벽하게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식한 좀 발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뭐 사실 저희 김재섭 의원부터 시작해서 내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석동훈 변호사 개인의 이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사실 박성민 최고가 아니라 전 김재섭 의원 쪽 발언에 조금은 반론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작에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못 가게 막았어야 했다. 그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집권 여당은 행정부를 뒷받침해야 될 수권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작 이 비상계엄 터지기 전에도 이 무수한 행정부 마비 시도가 있었는데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을 규탄하고 행정부를 보호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불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런 여러 행정부의 애로사항들이 닿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 답답함이 뭉치고 뭉쳐서 대통령이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저는 잘못된 이 오판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유체이탈하듯이 이제는 대통령이 끝났으니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 책임 정치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 국민의힘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통령을 정말 쓰다 버리는 수단처럼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힘들 때는 보호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정치적 자산처럼 활용하는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또 집권을 한다 그래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들은 양측 모두를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재가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오후에 있었는데 일단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일에 이제 2시간 전에 연기를 한 건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결정이 어떤 배경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근데 일단 어제 이 연기를 한 거를 보면서 기각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상목 대행 측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했으면 저는 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하는 방식으로 이제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어느 정도 한 번 더 이제 절차를 보강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명분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뭐 최상목 대행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헌재가 이 과정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미 그럼에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좀 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뭐 단순한 이 정치적인 공방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공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3명을 추천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 각자가 이제 2명과 1명을 합의하에 추천하는 그 공문을 국회의장실로 보냈고 국회의장실에서 그 부분을 다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최상목 대행 측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문은 뭐냐?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 왜 국민의힘에서도 국회의장실로 공문을 보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 측에서 제대로 된 논리가 없습니다. 계속 여야의 관행과 정치적 합의만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측의 논거가 전 너무나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주장을 하는 이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해 본 토대로 아마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좀 반론을 드리자면 사실 박성민 최고위원의 의견과 다르게 법조계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이 졸속 심리를 자백한 것이다로 일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조특위 청문회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과장입니다. 묻겠습니다.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경호처 맞죠? 네, 맞습니다. 관리지원본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비화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네, 네. 자, 비화폰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예, 맞다고. 예.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일종의 비화폰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화폰은 12.3 불법 내란의 핵심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전히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죠. 짧게 예 아니오를 짧게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못 하십니까? 예, 여기서는 예. 좋습니다. 잠시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방정환 국방혁신기획관님, 본부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시면 됩니다. 그 뒤에서 하니까. 예. 방정환 본부장님 잠깐만. 네, 국방혁신기획관입니다. 예, 1차 청문회 당시에 계엄 당일날 노상원 씨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장관실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예. 폰이 비화폰인지 일반 폰인지 좋습니다. 확인이 제한됩니다. 당시 노상원 씨로 누구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공소 중인 사실이라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 주시고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짧게 답하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좀. 자, PPT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끝번호 9481, 이 번호 기억나십니까? 빨리 답하시고요. 지금 증인이 거짓말을 이야기하시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걸,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부적인 번호까지는 좀. 9481 기억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노상원 씨가 썼던 걸로 확인되는 비화폰 번호입니다. 모르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증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럼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증인.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확인할까요?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비화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 김땡땡 비서관 가져간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불출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인된 내용입니다. 왜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이야기할까요?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서관인 김땡땡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상원에게 줬어요.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 게 사리에 맞습니까?
전화번호를 전부를 다 공개할까요? 의원님 제가 본부장님, 예, 김성훈 차장이 내란의 비선 설계자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바쳤다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 김성훈 차장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는 거고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주시고 곽종건 사령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곽 사령관도 비화폰 받은 적 있죠? 예,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경호처에서 받았습니다. 자, 2024년 4월 25일 비화폰 받았죠? 받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본부장 나오세요. 곽종건 사령관 이외에 이진우 여인연행에도 비화폰 준 거 맞죠?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맞죠?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경호처가 비화폰을 지급하고 같이 공모한 거예요. 진실 안 밝힙니까? 제가 의원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가 장비 운영 측면만 저희가 담당하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화폰에는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비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출 대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불출했으면 행안부 장관, 비서실장이면 비서실장, 소통수석이면 소통수석 이렇게 불출 대장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특, 테스트 가로 열고 수, 테스트 가로 열고 방 이게 뭔지 아시죠? 불출 대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호처 불출 대장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예, 아십니까 모릅니까? 예,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 특전사령관한테 비화폰을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수방사령관한테 줬다는 거고요. 테스트 방첩사령관한테 줬다는 겁니다. 다음 PPT. 테스트 얘가 뭔지 압니까? 보셨죠 이거? 안 보셨다라고 하면 본부장은 직무유기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자, 이 테스트 얘가 바로 노상원 씨한테 간 비화폰입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예자를 썼다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테스트 예자 봤어요 안 봤어요? 자, 12월 중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본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내란에 결부된 게 두려워서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 받은 적 있죠? 의원님 그 관련된 그 자, 현재- 본부장님.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버텨가지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용감한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지금 진실 밝히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본부장도 똑같이 김성훈 차장과 내란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삭제 지시한 거 맞죠? 불출 대장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불출대장 삭제 지시가 있었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그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본부장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예,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예, 본부장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과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했고 막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의 증거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12월,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릴까요? 12월 13일 금요일 날 본부장한테 지시를 냈습니다. 불출대장을 삭제하라고. 근데 불출대장을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드리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사실에 이 부합하지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부합한지 안 한지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본부장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에 부합하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 내용은 예. 예.
네, 자 임정덕 의원님. 예, 임정두 의원입니다. 특전사령관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2월 6일 현역 군인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죠. 예, 기억 안 나십니까? 예, 했습니다. 김병주 기억납니다. 의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령관은 그 현역 군인들이 인터뷰를 외부에 할 때 상급부대 사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예, 앞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외부와 인터뷰를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예, 상급부대의 사진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예, 알았죠. 누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까? 인터뷰하자고. 유튜브 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을 내려온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냐고요? 전화를 누가 했냐고.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실 확인을 제가 먼저 듣고서 내려간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12월 6일 오전인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은 맞습니다. 그 전에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그 전이라면 어느 때를 말했는데 12월 6일 날 오전에 통화한 건 제가 맞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거는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항의 방문 내려온다는 사항 확인했습니다. 김병주 의원하고 특전사령관으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예전에 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김병주 의원이 할 때 작전 차장을 했죠. 그러지 않아요? 밑에 참모였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 참모로서 역할을 하죠. 그 PPT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12월 6일 날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특전사령관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병주 의원이 상급부대로부터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겸사령관 지침을 받은 게 있나라고 했을 때 사령관은 뭐라고 답했죠? 기억나십니까? 그거 나온 그대로죠. 그대로 녹취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예.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박선원 의원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요 할 때 네 하면서 결국은 김병주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맞죠? 최초의 한 말하고 바로 몇 초 사이에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사령관은 12월 5일 날 야간 늦은 시간 12시경에 예하 모 지휘관과 통화한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말씀 다 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지휘관하고 하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내일 6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울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12월 5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부하들하고 얘기했던 적이 그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와 연관된 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특단의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나고 다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와서 지금 인터뷰한 거죠? 특단의 조치가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죠? 6일 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5일 날 제가 느꼈던 것은 5일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죠. 특단의 조치가 뭐였나고 얘기를 내가 묻잖아요. 앞에 부분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진실을 감추고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을 닫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고민해 이 상황이 그렇게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사실들을 진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내용이 그 말을 마음을 어디- 먹고도 최초에 김병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인원들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들을 저한테 설명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맞추고 난 다음에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가 물어드릴 게 좀 있어서 12월 10일 날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누구랑 먹었습니까? 점심은 707 단장하고 같이 수행원들 먹었죠? 예. 먹고 나서 딱 내려가서 휴식을 어디 가서 취했어요? 누가 마련해주는 휴식 장소에서 쉬었습니까? 3층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층 회의실 어디 들어가서 가서 쉬었어요? 예, 쉴 수 있었습니까? 쉴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십니까? 그 자리에 쉴 수 없었죠. 제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는 있었습니다. 대화가 있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전문위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12월 10일도 말씀드렸듯이 제 그때 당시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왔었냐고요? 조용하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무슨 말이 오고 갔어요?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해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리세요. 이 기억납니까? 네. 저것도 분명히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봉기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죠. 그 박봉기 의원이 요구한 게 뭡니까? 오전에 제가 2번 대통령 2차 통화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 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 있었어 없었어? 예스 노를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다 썼죠. 서명도 했죠. 박봉기 의원도 추천인으로 서명했죠. 707 단장한테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니까 너도 하라 그래가지고 건의한 기억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제가 707 단장한테 건의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권유했다고요. 권유. 건의. 저한테 좀 답변을 좀 시간을 말씀하십시오. 좀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김병지 의원 유튜브 내용이나 박병배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용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요원과 의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요원의 문제는 12월 4일 01시부터 09시 사이에 있었던 707 특임단 요원이 본관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35분 사이에 있었던 대통령과 전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근데 당일 유튜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제가 앞서서 그 707 특임단장과 그 707 작전 요원들을 빼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끝마무리에 바로 김병지 의원께서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되물으셔서 잠깐.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 말씀 네, 잠깐. 들어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어서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대통령님께서 요원을 끌어내렸다고 저한테 리액션 언론도 봤는데 그것도 명백히 그것은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차 통화 말씀하신 분명히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실 때 당시의 상황이 707 특임단 그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원을 빼내라는 게 자, 임 의원님 잠깐 계세요. 다 끝났습니까? 네, 거기까지 일단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추미애 뭐 무슨 일입니까? 네. 예, 지금까지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는데요. 조금 전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의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정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2차 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이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 4분기 중 매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 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 4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민생... 예, 저희가 국회 국조특위 그리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바로 차례씩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헌재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관련해서도 저희도 참 많은 대담을 했었는데 지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라라는 말도 맞고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말도 맞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분명한 사실관계는 이 시간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00시 20분부터 35분까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01시부터는 1시부터죠. 이제 707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이제 둘 다 한 건데, 뭐 변하지 않는 진실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동안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든지 질서 유지 명목으로 소수의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 또는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거짓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그 전에 선행됐던 내용은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진실이 변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요원도 맞고 의원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두 사람을 모두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두 가지 모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지시를 지칭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방금 국조특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곽종근 사령관 자체가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 포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주를 받고 12월 6일 소위 그 오마이TV에 출연을 해서 부적절한 증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언의 진실성 자체가 상당히 부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넘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증언의 진실성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뭐 일부 뭐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결탁해서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일단 계엄이라는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서서 마치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조작해서 민주당과 결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엄이 있었던 그날 밤 군인들이 이 본청 창문을 깨고 들어갔던 그날 밤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행위를 대통령이 이미 했고, 그것이 불법적인 계엄이었고, 그 외에도 의원들 체포 지시라든지 체포조 운용에 대한 의혹은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뭐 오염됐기 때문에 진술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오염되지도 않았고, 실제적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준 것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처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뭐 진실이 있었든 본인의 생각이든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그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추궁당하듯이 그런 증언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죠. 저희 증거라는 것이 법정에서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그 증언으로서의 또 실효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인들의 어떤 자신들의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적대적인 증언으로 돌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마침 어제 또 검찰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공개하기도 했지요. 상당히 많은 양의 이 공소장이었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도 들어갔습니다.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대통령의 주장이 다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허위다라는 것이 좀 드러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그 간부 위주의 병력이 1,000명 미만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보내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대통령이 그동안 뭐 질서 유지의 명목으로 경고성으로 했다라는 그 주장들을 다 기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내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에게 줬던 그 단전 단수 지시, 그 부분이 저는 또 핵심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이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뭐 특정 언론사, 방송사들을 거론하면서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 대통령이 단순히 어떤 경고성 계엄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이 병력을 총체적으로 투입해서 진압하려고 했던 목적들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외에도 그 계엄사에 뭐 합수본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나서 일시에 좀 해제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엄 이후의 사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 기구까지도 구성하고 계획했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주장들이 다 거짓말인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국조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국조 측에서도 다뤄질 텐데 공소장에는 일단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내란 우두머리라고 아예 적시를 했고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이 목적이었다라는 이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부분들도 어떤 증인들의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증언에 의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진실 여부를 재판장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2개 혐의에서 5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만 놓고 봤을 때는 법조계에서 최소 30년형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에 동의하실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국조특위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피의 사실이 일방적으로 공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공소장의 신뢰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지시가 있었느냐 그 이상 그것보다는 이것들을 누구의 지시로 그러니까 누가 내란의 우두머리이냐를 또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헤드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사실관계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다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의 공소장도 공개됐고 형사재판은 이제 2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차 변론기일은 이제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 저희가 현장 연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헌재가 어제 이제 선고를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 박성민 이제 최고위원께서는 이거는 이제 절차 보강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저희가 대변인님의 반론을 못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 지금 법조계의 주류 의견은 이건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자인한 것이다라는 게 주류 의견이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 이 재심리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판결문을 작성하다가 논리가 막혀서, 그러니까 정말 졸속 심리였다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기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기각의 결론 났을 때 인용 의견자들을 굳이 설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용 결론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기각 의견을 한 명이라도 더 포섭을 해야 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 4대 4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이 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가를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연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라는 것이 합의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회 대표라고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위 심판의 역할만 하는 것인데 개인 자격으로 청구를 한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해서 청구인 자격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쟁점인 것이고, 또한 이 헌법을 보면은 헌법재판관 국회목 3인에 대해서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굳이 두 가지 권리를 분리한 이유 자체는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라고 예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추천권이 침해된 것이 아닌데 임명을 안 했다라고 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한다면 국회에 임명권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국회에 임명권이 없다라는 게 명백하게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공수처 사태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실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새로운 기일을 정하든지 기각을 시키는 것이 맞다. 각하 또는 기각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변론기일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론 또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또는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들 국회에서 추천된 몫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임명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명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있는 것 아니냐. 추천까지는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보면 이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몫이 엄연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추천 몫이 있고 국회 추천 몫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자격의 적합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추천 몫만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몫, 대법원장 몫, 국회 추천 몫을 나눠놨다라는 거는 이 각 기관들의 권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럼 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권한대행이 이분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임명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임명을 그 2명만 하고 1명을 안 한 것이냐라고 했더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여야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럼 추가적인 어떤 여야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서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 지금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좀 중차대한 사안을, 특히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을 이 심판해야 하는 이 헌재가 구성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정에도 굉장히 해로운 일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 결론에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덧붙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이 만약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단한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헌법재판소 행정처장도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거의 재판에 대해서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고 가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행정에 대해서만 그 증언을 해야 되는데 월권을 저지른 것이고, 어제 공보관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단언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답을 정해놨다라는 것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어떤 공보관한테 저희가 그런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뒤에 2시간 그 선고 예정 기일에 2시간 전에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또한 아까 박성민 최고가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 국회 몫 3인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과 달리 국회 몫에 대해서는 국회가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라는 게 본질적인 차이라고 제가 짚어드린 거고, 그에 대한 본질적인 반박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국회 몫의 3인이지 더불어민주당 몫의 3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합의가 안 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의 일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저희만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와 그 합의를 통해서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이 아닌데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합의를 해달라고 국회 합의를 촉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합의를 가지고 합의가 된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국회 몫 3인에 대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임명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강제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강제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기일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식의 강제성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권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미이행하는 것이 바로 국회다. 이 점을 또 짚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 이를테면 그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나고 대안입법을 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권유를 했지만 지금 몇 년째 대안입법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국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말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행정부 지금 수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또 얼마나 반도체를 비롯한 쟁점들이 많습니까? 겁박을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읍소를 하는 게 선행되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예.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이 헌재 재판관들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명장을 주는 행위인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추천된 몫이라고 해도 부적격자라고 해서 대통령 측에서 임명을 안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 측의 추천 몫을 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몫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몫은 대통령의 몫대로 존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무시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추경호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시에 합의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2명 이 각자의 몫을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3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이 계엄을 저질렀고 탄핵이 되기 직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헌재 재판관 구성을 미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연결하면서 이 최상목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도입이 이제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바로 시작해도 민생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거 빨리 좀 2월 안에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뭐 당내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노동계의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신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에서 주최한 이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주 52시간제 예외되는 부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찬반의 의견을 다 들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수용 시사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52시간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좀 납득을 시킬 수 있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용의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당내에서 반발도 있고 노동계 측에서 좀 돌아설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의견이 첨예한 부분이다 보니 당 안에서의 의견을 제대로 좀 잘 조율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반도체 언급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예. 입장 듣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니까 윤 대통령을 전체적으로 카피를 하고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베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2시간제 일부 영역에서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69시간제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면서 공격을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니 듣다 보니까 반박할 말이 없더라.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매주 69시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유연화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쟁용으로 그런 주장을 펼쳤다라는 저는 자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산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22년에 4개국이었던 수출국이 23년엔 12개국으로 3배 이상 껑충 뛰었다라고 사실상 저희 정권의 실적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발목 잡기만 했느냐라고 전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역할극만 벌이고 실천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의석이 없어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지만 192석을 가진 야권은 왜 실천을 못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구호만 있고 실천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당의 이제 뼛속 깊은 이 의견 그룹들, 경직화된 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만 안절부절 주장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따르지 않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